중남 강서생의 선생님께서 김규석 선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 선조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상 이 조칭 용어가 매우 어렵습니다. 전부 조상행인데 그래서 부득이 오늘은 원래 저쪽 우리 그 문중에 살 때는 전부 선조로 해서 그 존칭을 붙여서 설명을 드리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또 우리 문중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여러분들이 계시고 해서 부득이 선조지만 선생으로 여기에 보면은 빛나는 사제의 작품과 장수지계 이 두 편을 중심으로 하고 결론을 내진만 내린 것으로 발표를 내신 공략하겠습니다. 그래서 노린말은 참고로 보시고 15페이지 내시면 문왕선조의 가계가 있는데 이 가계도 15페이지, 16페이지에 거쳐서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앞으로 설명드리는 가운데 자칫 보면 부부 되시는 아버지 되시는 청계선생하고 그 셋째 아들 되시는 문왕공께서 서로 외부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를 하면 아버지는 벼슬을 하도록 원하시고 계시고 아들은 그 벼슬을 끄고 안 하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는 것이 뒤에 제가 설명드리는 데 도움이 되지 싶어서 15페이지에 내신 시조로부터 해서 쭉 그 위에 그 표가 화살표로 되어 있는 생직입니다. 정직은 다 빼고 실제 생직만 표시를 했는데 그곳에 보시면 영자 그 현강공이 이런 실림정강을 하셨는데 이 어른 아랫배가 16세 항자계자 부지 중문 원사하십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17세는 지인사고 18세는 교인대, 병절 교인대 여도 실질적으로 이건 문과의 은일로 받은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 문과의 벼슬은 아니죠. 그리고 청계동 계시는 진짜 선조도 역시 생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직은 이조 판서입니다.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영자 하시는 15세 분이 누구냐 하면 문종과 동서간입니다. 세종의 아들 문종하고 동서간이고 단종하고는 그 이모부가 되죠. 그 아랫에 계신 분은 16세 되는 한자계자 이어른 휴계공께서는 그러니까 단종하고 이종가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계속 그 시조에서부터 벼슬을 계속 해왔습니다. 제 집이 벼슬을 해왔는데 이 16세 되시는 하자계자 이어른이 누구냐 하면 집현전에서 성산문 하위제하고 동반급제를 해서 같이 집현전에서 학사로서 공부를 하시고 벼슬에 이렇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실험 부사를 하실 적에 세조가 조카의 왕위를 찬탈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길로 사표를 내시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은둔 생활을 하시면서 다시 말하면 세조 하늘 아래서는 이제 벼슬을 하면 안 된다. 이건 도저히 인륜상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한다 그러고 안동에서 그 은둔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그 일에까지 오시면서 그에 따라 아버지 또 그뿐 아니고 금성대군이 수능에 와 계실 때 실직 단종 보위운동을 합니다. 그러나 음으로 양으로 저희 집이 가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면 단종하고 이쪽 다니니까 세조는 처음에는 나와서 출사를 해가지고 나를 도와가지고 개설을 하면서 국가에 이바지를 하라고 했지만 죽어도 그러지 못하겠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그때니까 또 세조대로 또 미국 아닙니까? 신나가 단종만 생각하고 자기만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세조는 또 벼슬을 안 눌러고 했을 거고 또 이 한자계자 이어른도 더 이상은 출사를 안 하고 더군다나 금성대군이 여기 와서 단종 보위운동을 하다 보니까 음으로 양으로 저희들 집하고는 또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해서 즉 생원과까지는 시험 치는데 문과는 시험을 안 친다는 거예요. 벼슬길 안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계공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그러니까 중조 때까지는
벼슬이 있지만 청계분께서는 그 부군 되신 분하고 조부 되시는 어른께서는 지인사까지만 하시고는 벼슬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병절 교인은 은혜를 그냥 받은 것이니까 부임하러 가셨다가 서울에서 그 지금 본께서 돌아가시는데, 그래서 청계 선생께서는 큰 과제가 있습니다. 이 집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아니면 이 하자계자 이어른의 유언대로, 이어른 말씀 처신 대로 그냥 우리 벼슬 안 하고 그만 이시조선에서는 절대 그만 출사를 안 할 것이냐, 이 갈림길에서 청계 선생은 이제는 세월도 흘렀고 이대로 가서는 집이 명운난다. 이래서 어쨌든 벼슬길에 나가야 되는데 그럼 누가 나갈 것이냐, 스스로 내가 나가가지고 벼슬을 해서 이 가문을 일으킬 것이냐, 아니면 아들 오형제를 출사를 시켜서 가문을 이룰 것이냐. 그래서 처음에는 본인도 성균관에 가서 하고 같이 동방에 연치 차이는 있지만 같이 공부를 하시고 성균관에 가셨습니다. 하셔가지고 그 느낀 바가 있어서 돌아오십니다. 물론 그에 대한 야사했던 얘기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만, 돌아오셔서 아들 오형제를 위해서 아버지께서,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막 헌신하는 건 많지만 전 세계에서 아들 오형제를 위해서 본인의 몸을 완전히 살려서 계획적으로 해서 아들을 출사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께서는 그 밑에 극자 일자, 숫자 일자, 명자 일자, 성자 일자, 복자 일자, 이 성자 일자는 뭐 여러분께서 너무 잘 아시는 학공 선생이죠. 그러니까 지금 명자 일자 여군함 선생은 학공 선생 바로 위에 형님 되신 분인데, 그래서 이 오형제를 어떻게 하든지 청계 선생께서는 전부 축사를 해서 하다못해 문과에는 급제를 시키겠다는 것이 청계 선생의 계획적인 오간이었습니다. 그것이 가문을 일으킨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려는 이 운암 선생은 실질적으로 몸도 약하셨고, 그래서 실질적 벼슬길은 전혀 뜻이 없었습니다. 그 요 앞으로 뒤에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런 관계로 우선 가계에서는 그런 관계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있다. 설명을 참고가 되지 싶은 말씀을 드렸고, 16페이지라든지 이런 거는 그 가계에 대해서 쭉 써놨습니다. 또 정직에 대해서도 써놨으니까 참고를 해주시고, 17페이지부터 그 운암 선생 행적에 대해서는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534년 중동 29년 갑자년에 입맛 청전에서 내압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고 13살 되는 해에 1546년에 정구인 민씨께서 별세를 하시는데, 이때 또 뭐 슬픈 일과 좋은 일이 겹치는데, 백시 되시는 약봉 선생이 이때 문과에 급제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돌아가셨지만 백시는 또 문과에 급제를 해서 한 집에 슬픈 일과 경사가 겹쳐지는 일이고, 1556년에 23세 되는 해에는 그 도산에 그 아버지 명예에 의해서 아우 이제 학공과 남학 두 아우를 데리고 도산에 이제 등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넘기시면 그 시간 관계상 다르게 되겠습니다. 1564년 31세에 보면 아우 학공공 남학공과 사마시의 동반 합격을 합니다. 이때에 그러니까 삼형제가 동반 합격을 하는데, 이때에 우리나라 당시 조선 인구가 370만 명이고 총 가구가 75만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그래서 소수 정예를 뽑는 과거에 한 집안에서 삼형제 동반급제는 그 시소성을 위해서 군 고을에 화제가 되기도 한 그 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아까 그 회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마지인 약고, 그 다음에 넷째 아들인 학고, 다섯째 남학, 이 삼형제는 문과에 급제를 하셨고, 그 다음에 기본공과 운암공께서는 운암공에 편찬하셔서 돌아가시기 때문에 급제를 못 하셨습니다. 문과에 급제를 못 하셨습니다.
그래 하고 나머지는 가급적이면 좀 빨리 하겠습니다. 이 19페이지에 1566년에 이 해가 지금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이 해에 성균관에 입소를 위해서 도산에서 나와가지고 선생에게 시 6편을 올립니다. 유시 3편하고 전부 3편을 해서 6수를 올리고 그 답으로 태계 선생께서 그 시를 2편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요거를 오늘 한번 같이 그 검토를 해볼 계획입니다. 이 해가 어떤 해냐 하면 1566년에 또 이 해는 공교롭게도 태계 선생께서 학궁에게 이 아제되는 학궁에게 병명을 적었습니다. 4구 20번 80자 병명을 요순불탕에서부터 시작해서 주자까지 16분의 시법과 관련해서 몇 자씩 사구로 해가지고 이 20자 병명을 시법에 관련 병명을 적었습니다. 그럼 이걸 보면 뭐를 알 수 있느냐 하면 태계 선생은 1560년도에 기고공하고 해서 사단 칙정론에 대해서 확정을 지어가지고 책을 표출하시고 이때부터는 그 오는 제자들에게 이 신법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공부를 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전을 공부를 하고 이런 것보다는 즉 성현들의 시법을 이 시법은 그냥 뭐 책고 공부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시법을 제자들에게 심도 있게 공부했다는 입증이 되는 것이죠. 그 운암 하고 사제간에 이 시에서 주고받은 내용이라든지 또 학궁에게 내린 그 변명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이 당시에 태계 선생은 이쪽에 아주 상당한 그 정열을 불사르셨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태계가 돌아가시기 4년 전이죠. 70년대 돌아가시니까 66년도이기 때문에 그래 또 설명을 드리고 또 다음 장으로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에 보시면 1570년도에 37세 되시는 해입니다. 여기는 급파로 과거를 포기하고 계제 남학공을 남겨놓고 중형 기동공이 구축하여 귀향길에 올랐으나 회시를 6일 앞둔 동년 3월 16일 37세 나이로 경기도 영희군 금양역에서 운영하셨으며 같은 해 10월 안이산 간향언에 장사 지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해가 바로 회시가 있는 날이죠. 이게 이제 병원년이니까 그러니까 회시를 취하는 연도가 바로 요, 유 요 해가 든 해만이 회시를 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4년 만에 실이 지지니까 3년 만에 한 번씩 회시를 취하는데 그러니까 병원년이니까 이 병원년의 회시를 보기 위해서 삼형제분 즉 귀공, 우남, 남학 삼형제분이 시험처럼 올라가셨다가 6일을 놔두고 그 시험을 보지를 못하고 괜찮으시니까 형제씨는 귀공 공께서 아우를 데리고 시험에 같이 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남학 또 따라올 거 아닙니까 실제로는. 그러니까 귀공 공께서 이거는 아버지 은명이니까 동생을 보고 남아서 아버지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라도 여기서 문과에 합격을 해라. 그러고 그 우남은 내가 데리고 가겠다. 이래서 거기에 이제 남학 선생은 거기서 남아가지고 문과에 합격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남을 괜찮으시니까 우남을 내시고 오다가 경기도 용인에 오셔가지고는 거기서 우남이 돌아가시는 거죠. 그 충격에 의해서 귀공께서는 그 이상 다시는 회시에 응시를 안 하십니다. 그래서 5형제 중에 한 분은 6일 앞두고 돌아가셨겠고 또 한 분은 그 우남이 돌아가신 충격에 의해서 다시는 회시에 참여를 안 해서 5형제 중에 3분이 문과에 합격을 하시고 2분은 생진과에 성경생문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그 일기가 3월 10일 날 일기는 날짜까지를 썼어요. 날짜까지를 쓰고 일기를 어떤 일기는 그 날짜까지 쓰고 기력이 아마 더 이상 일기를 표시를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3월 10일까지 자주간 일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가기 6일 전까지도 일기를 쓰셨어요. 그리고 그 밑에 또 보시면 선생님 작업이 18일 전까지 연주시 510장하고
연평문답 132장의 책장을 세워가면 서사를 한 옛날에는 이 책장을 세워가면서 경전을 몇 번 읽고 이제 이래 공부를 하셨는데 즉 18일 전까지도 이 서사를 해가시면서 그 책을 놓지 않았다. 그래 이거는 요거 날짜는 뭐냐? 이거 날짜는 그냥 일기에 나와 있는 날짜입니다. 그러니까 일기에 썼다 뿐이지.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그 뒤에라도 근력이라도 책장에 힘이 계셨을 때까지는 책을 손에 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책하고만 그 사신들입니다. 이래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다시 22페이지로 넘기시면 1981년에 요거를 모아가지고 고남선생 문집을 간행을 했습니다. 그 문집에는 시가 72편이고 잡지가 2편이고 구름이 5편에 구가 6편 수록이 되어 있는 내용은 우리편에 기술을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행정은 참고로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24페이지에 보시면 제목을 빛나는 사제의 소통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제목을 붙일 때는 사제간에 옛날 지금 요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옛날에 이 사제간에 그 어떤 소통을 하셨을까? 요새 국통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빛나는 사제의 소통으로 해서 우선 퇴계 선생이 올린 시입니다. 그 시를 읽어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시는 선생께서 1566년 정월 8일 집에서 감회가 있어 근처시 삼수, 절구 삼수를 읽고 다음 날인 9일 사람을 도산으로 보내어 다음에 회시 준비차 성관에 가기 위해 친구를 가져오게 하고 편지 한 장과 시 6수를 스승에게 올렸다. 이게 이제 일기에 나오는 일기가 요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은 스승으로부터 신법을 전수받은 후 느낀 바를 시의 형식을 통해 당신의 인생관, 성현의 신법을 실천하고자 하는 이지와 방법, 유교의 최고의 가치인 인을 구하는 방법과 산수를 즐기며 학문을 하는 참된 즐거움이 있음에도 이를 구하지 못하고 마음에도 없는 벼슬길에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의 한탄과 스승을 옆에서 매시지 못하게 되매 안타까움을 노래한 시 6수를 스승에게 올려 질정을 받은 것이다. 선생은 발로에는 뜻이 없고 학문에만 전진하며 산수를 즐기며 마음 공부를 통해 성현의 길을 가고자 노력하는 스승의 모습을 담고자 꿈꾸며 힘냈던 것이다. 그래서 일단 25페이지에 그런 선생의 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시 내용에 어떤 내용을 담고 또 신법에 대해서 어느 경지에 가셨고 그래서 이걸 퇴계 선생이 올려서 퇴계 선생이 어떻게 평가를 하셨는지를 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체시 삼수입니다. 그러니까 절구죠. 이 절구는 각 1년씩 이제 시 하나가 사례로 되어 있으니까 1년씩 읽고 구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년 종부 호강염에 세만 종류 감대십니다. 30년 좋은 세월 헛되이 잊어버리고 늙음하게 종유하니 감개가 깊구나. 그러니까 이 30년 33세 되는 그러니까 이제 그 선생님께서는 34세 30년에 가까이 오면서 지금까지 공부했는 건 주로 어떤 부분 경전 읽고 뭐 이런 책을 읽는 데 공부를 했죠.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와가 생각을 해보니 본인은 그 공부는 마음의 공부를 깨닫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때 공부하는 것 같다. 사실은 그 공부가 기반이 되겠지만 그런가 합니다. 그 늙음하게 종유하니 감개가 깊고 늙음하게 이 종유는 늙음하게 퇴계 선생을 만나가지고 퇴계 선생님께서 글을 배우니 이 감개가 깊구나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국 미군 어로자의 연전 하식 성현심이라 책을 펼쳐서 고기의 논하로 분간 못하니 정밀하게 공부해도 성형만 의할까? 이거는 옛 성현들, 성현뿐 아니고 선비들은 항상 자기를 경영에 낮추는 것이죠. 본인이 지금 깨닫고 있고 공부한 것이 책을 피면 고기의 논하로 이것도 아니면 내가 공부하면 못하는데 어찌 감인들 이 성현의 마음 신법을 왜 공부에 되겠느냐 하는 이제 본인을 최대로 낮춰서 하는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연전, 하식 성현심의
봉천육달리와논이라 정밀하게 공부해도 성현만 의야 할까. 흐린 샘물 발표해도 다시 또 흐려지고 구경장마 진무침이라 묵은 거울 닦아내고 뒤끝이 다시 끼네. 이 사항은 신법에 대한 개괄적으로 심정을 아직 이제 나타낸 부분이라고 느껴집니다. 그 다음 위문 하수 종사업의 시종금의를 강수침이라 어떻게 닦아야 이 일을 마칠까? 시험 삼아 오늘부터 씩씩하게 살펴보자. 성비들은 실질적으로 오늘부터 한다는 얘기는 이게 아마 스승에게 올린 뭐 계획으로 쓰셨는지 아니면 본인이 썼다 하더라도 오늘부터 하면 내 표현을 나타낸다는 것은 오늘부터 시법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한 벌써부터 해보신 것이죠. 해보셨는데 자기 경향으로 이제 오늘부터라도 이제 한번 해보겠다. 이제 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본인의 마음을. 현재 짝을 이명장의 거세 한인 독탈가이라 뛰어난 인재들이 명리에 몰골하니 온 세상 그 누가 이에서 벗어났어요. 그 당시의 풍습이 뭐냐? 그 당시의 풍습은 인재들이 즉 회시가 있게 되면 그 과거 시험이 있으면 전부 명예에만 골반한다. 즉 그 과거 시험에 합격을 해서 명성을 얻고 그 얻어진 명성을 가지고 이익이나 취한다는 거죠. 그 당시 풍습이 전부 명성을 혼자만 명성을 해서 학문 한 개는 쉽게 별로 안 쓰이고 공부를 한다는 게 과거 시험 때문에 공부를 목적이 그거고 그래서 과거 시험에 33년 중 240년 취해서 33년 안에 들어가면 문과에 급제가 되면 그날부터는 완전히 또 그 권리를 이용해가지고 이익에 취하는 그 당시의 세속 풍속을 여기에 막 표현해 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 세상 그 누가 이에서 어떻게 벗어나겠느냐. 세상 풍속이 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본인 입장에서 나도 그걸 벗어나지 못하고 시험치를 갈 수밖에 없다는 그 마음에 한탄을 실어본 것입니다. 과연 일본 정기토의 예성제적 편이 아니라 과거 시험 시작되면 앞다투어 기원내고 명성을 얻자마자 눈썹을 지켰더니 이건 뭐 같은 개념입니다. 과거 시험 때 보면 전부 양반가에서 전부 반가에서는 그 앞다투어서 그 과거 시험에 응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명성만 얻으면 합격만 되면 그날부터 눈썹을 지켰다고 완전히 사람 달라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현사업 관람물의 승리연은 천불창이라 성현의 사업으로는 아무것도 아니며 성리하게 연원도 밝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세태의 풍습이 원암선생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성현의 마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뭐 얻고 있고 그 권리를 이용하고 재덕을 얻고 하는 것이 성현들은 그게 아무 필요 없는 얘기인데 전부 온 세상 사람들이 거기에 몰두되어 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성리의 연호를 열 수 있겠느냐. 독창계도 유소사에 미인욕에 난나이라 시내가에 홀로 앉아 그리고 하노니 꽃같던 미여 인기가 그립구나. 이거는 이제 도산에서 공부를 하시다가 그 성균관을 가기 위해서 집에 와가지고 겨울가에 앉아 있으니까 다시 세계 선생이 스승이 그리워지는 것이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오색 품성진의 여하고력 자당신이라 태어날 땐 진솔한 성품 타고났지만 어찌하여 욕심에 빠져 제 몸을 해치는지요. 남 선생은 평소에 질병을 늘 갖고 계셨습니다. 늘 몸이 나약하셔서 그 질병을 갖고 계셨는데 그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질병에 대한 그 소례를 기록해 주셨습니다. 주침 탁수와 광유형의 경험 진리 세규실이라 흙탕물에 잠긴 묵도 광채는 밝고 먼지 낀 거울에도 색깔 더 새로운 것. 이제는 여기에서 아까 첫째 시에서는 그 첫째 시, 둘째 시에서는 이 성현의 마음이 왼쪽에 들어갈 거냐 하는 그런 내용이지만 여기에서 보면 이제는 그 깊이에 그 도달하셨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뭐 말하면 흙탕물에 잠긴 묵도 광채는 밝고 그 옥은 흙탕물에 어디든지 오염된데 열나고 그 옥은 옥대로 빛이 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아마 이 시법에 어느 정도 깨우치 사항이라 즉 먼지 낀 거울에도 색깔도 새로운 법이다. 그 다음 수방 즉지 비제외의 구인 진각 불륜이라 남심을 거둠이 밖에 있지 않음을 알아야 하고 인을 구함 남을 있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 경지는
방심을 흩어진 마음을 즉 공부랑 흩어진 마음을 한테 거두는 건데 그거는 밖에서 구할 것이 아니라 안에서 구해야 된다. 그리고 구인 진가 구인이라 즉 인을 구함에 있어서 남에게 있지 않고 그것은 나에게 있다. 즉 인은 뭡니까? 유교 최고의 가치가 인이다. 최고 가치인 인에 대해서도 이걸 구하는 것은 남에게 타인에게 벼슬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내 몸 안에 것을 찾아내야 된다. 이 경지까지 가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심을 거두는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을 구하는 방법까지도 이제는 이 경지에 도달하신 것이 표현을 해놓으셨습니다. 명주 우향미도거의 목칠 환차 해미이니라 내일 아침 또다시 홍명길 가게 되니 꽃으로 머리 감고 걷지 못하면 개탄한 것이다. 빚지 못하면 개탄한 계획이다. 이건 뭐냐? 자, 이 길을 다 알고 계신다 얘기죠. 다시 말하면 운암 선생은 벼슬길에 가는 것이 아니고 퇴계 선생과 마찬가지로 산수 좋고 그 조용한 산수를 경계 삼아서 자연을 삼아서 운동을 하시면서 거기서 학문을 하고 마음으로 공부를 해서 거기에서 인생의 참 맛을 느껴야 되는데 그걸 알면서도 내일 아침 또다시 호미하게 되면 내일 아침 또다시 벼슬길 가야 된다는 거죠. 본인의 그 심정이 그 벼슬길을 도저히 가서는 안 될 길이다. 운암 선생은 그 벼슬길에 벼슬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벼슬하고는 상관없이 다른 길이 있는데 그 어쩔 수 없이 가게 된다. 이제 그런 내용. 그리고 이제 절구 상수에 보면 더 이것이 그 운암 선생의 그 심화에 대한 깊이가 더 절실하게 나옵니다. 실무 소손 등무에게 잃어도 손해어도 얻어도 보탬으로서 취해서 홍명불 돈불관이라 기장값 지어 먹으며 부귀공명 상관이 있다. 이건 아마 사실상 거의 빅도에 가깝다고 봐야죠. 제가 봤을 때는. 잃어도 손해없고 얻어도 보탬이 없다. 이거는 아마 이익이라는 명리 중에 명예나 이익은 이건 별 볼 일이 없다는 겁니다. 명예를 잃어도 상관없고 재물이 없어도 상관없고 그게 뭐 잃고 없고에 아무 개념이 없다. 기장값 지어 먹어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귀공명도는 거는 인간이 살아가는데 기본 틀이 될 수 없다. 이게까지 이제 깨달으셨다는 내용을 여기 기술이 있습니다. 하사 불구지 낮제에 어찌하여 참된 즐거움이 있는 곳을 구하지 않고 그러한 길이 있는데 어찌해서 그 즐거움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즉 벼슬길로 가는 걸 이렇게 신세 한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참된 즐거움이 있는데 있는 곳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실 공로도덕 아니라 이 몸은 부질없이 길 위에서 늙어가는구나. 즉 내압이라는 안동 내압이라는 땅에서 서울 한양에 성문간에 가는 그 길 사이에 오고 가면서 그 길 위에서 그 벼슬을 하기 위해서 이래 늙어가는 것을 한탄하시는 것입니다. 궁통 유무 무무에게 궁하고 통한 문수가 있어 구해도 보탬을 얻고 양비인인 권리를 천이라 하늘이 내린 존귀함은 사람마다 같은 것을 그러니까 이것도 왜 같은 개념이죠. 궁하고 통한 문속에서 구해도 보탬이 없고 잃어도 손해도 없고 그런 거하고는 아무 복이 영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리고 하늘이 내린 존귀함은 사람마다 같은 것은 양비인인 이걸 하면 하늘이 내린 천성을 의미하는 이때 모든 인간의 존엄성은 같다. 왜 보면 이 귀족 사회에서 그 당시에 계급 사회인데 적어도 모든 인간의 그 존엄은 사람마다 다 같다는 보편적 가치를 깨달으신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서 불사교육위에 안타깝다 자기에게 있음을 생각 않고 단편 이마 온변이나 여인말 채찍질하여 궁궐파에 있었으니 그러니까 안타깝다. 그 모든 것은 자기 안에서 나에게서 내 안에서 이걸 찾아야 되는데 여인말 채찍질하여 궁궐가에서 이건 뭐냐면 그런데 그거를 안 찾고 궁궐가에서 스승이라는 벼슬을 하러 하면서 시간을 보낸다. 이제 그걸 안타까워하시는 내용입니다. 삼동 개하 덕이기에 겨울 내내 토계에서 가르침 받았는데 이거는 이제 겨울 내내 퇴계 선생에게 토계가 노산이죠. 그 노산에서 퇴계 선생에게 가르침 받았는데 일별 환산 음식이라 이별하고 돌아오니 소식조차 뜸합니다. 그다음 위문 유거 신상미에 배진 곳에 계시는데 신령께서 돕는지요. 몽식 흔적 가죽이라 꿈속에서 배웠는데 깨고 나니 꿈이더라. 그러니 선생을 그리는 마음이 꿈에서까지 선생이 이제 보이고 해서 이와 같은 시
근체시 삼수하고 절구 삼수 6수를 이제 퇴계 선생이 올렸습니다. 그리고 퇴계 선생 화음 절구는 이 퇴계 선생은 이 시 6수를 받으시고 이때 보낼 때 편지 한 통과 시 6수를 보냈는데 운암 선생이 보낸 편지는 퇴계 선생이 보관이 안 됐는지 아니면 아직까지 있는데 발견이 안 됐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로는 찾을 게 없고 퇴계 선생이 편지 답 한 통하고 시 2수를 보내옵니다. 그 내용은 중간에 있습니다만 퇴계 선생은 제자 운암으로부터 시 6수와 편지 한 통을 받은 후 10일 만에 계상에서 돌아오는 아재 학봉을 통해 절구 2수와 답서 한 통을 보내왔다. 그 학봉이 돌아오는 길에 그러니까 이게 정월 8일날 그 66년 명종 21년 정월 8일날 하인을 지켜서 도산에서 공부하다 도산에 있는 짐을 가지고 하인에게 보내면서 편지 한 통하고 시 6수를 보냈는데 열흘 뒤에 학봉이 이제 집으로 올 때 그 편지 한 통하고 시 2수를 학봉을 통해 보내옵니다. 그래서 요 밑에 있는 것이 퇴계 선생 답서 중에서 앞에 있는 것은 생략을 자꾸 뭐 길어지고 하면 그래서 생략을 했고요. 그 앞에는 뭐 수인사 변명하고 겨울 내내 나는 가르칠 것도 없는데 이제 오느라고 뭐 고생을 했고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그건 다 빼고 퇴계는 답서를 통해 사실상 다운표가 빠졌습니다. 같이 붙어가 다운표가 가야 되는데 퇴계는 답서를 통해 같이 있을 때에는 공이 흉금을 터놓고 논설을 하지 않아 무슨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 알 수 없었으나 이 얘기는 뭐냐면 운암 선생은 워낙 마음이 심성이 곱고 또 어른이나 스승이 어떤 말씀을 하면 거기에 순종하고 따르고 평소에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퇴계도 운암이 가슴 속에 뭐가 있는지를 몰랐다는 거죠. 그 얘기는. 즉 공이 흉금을 터놓고 논설을 하지 않아 무슨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 편지와 6수 시에서 마음속에 간직한 것을 다 털어놓았으니 편지와 이 6수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털어놓았으니 지원의 가상함이 이와 같음을 알 수 있었다. 운암의 그 시법과 관련해서 이러한 것을 깨닫고 즉 그 가르쳐줄 스승하고 같이 한 우리가 돼서 이 시법을 같이 해가려는 그 마음을 알 수 있었다 하는 것이 그 편지 중간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굳은 뜻을 품고 스스로 노력하여 세습에 말려들지 말고 원된 목표를 세워 나간다면 학업을 이루지 못할 것을 어찌 걱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매우 중요한 것이죠. 뭔 말을 하면 운암이 생각하는 거는 즉 벼슬을 하고 벼슬길에 나가면 학업에는 지장이 있다는 겁니다. 학업에 지장이 있는데 근데 아버지가 가라 그러니까 거역을 못하니까 거역을 못하고 갈 수밖에 없는데 회계가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줍니까? 이와 같이 굳은 뜻을 품고 스스로 노력하여 세습에 말리지 말고 원대한 목표를 세워 나간다면 학업을 이루지 못할 것을 어찌 걱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도 이제 그 학업과 같이 병행할 수도 있다는 용기를 주는 거죠. 지금 서울로 가는 것은 은면 때문이니 즉 아버지 때문에 지금 운암이 서울 가는 것은 은면 아버지 때문이니 어찌 그만둘 수 있겠습니까? 나는 명성과 이 끝을 언저리는 즉 명성을 얻게 되면 벼슬을 하고 권리를 갖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이 끝하고 그 언저리는 말음시로 들어갔다. 가시연법으로 나온다고 한 옛사람의 비웃음이 있지만 또한 나에게서 안으로는 당당히 가지고 겉으로는 숨기며 쉬지 않고 끊임없이 힘쓴다면 공을 높이고 학문을 넓히는 효과가 꼭 여기에서 얻어지지 않는다고 못할 것이다. 매우 중요한 표현을 해주셨던 거죠. 뭐냐면 즉 나에게서는 안으로는 단단히 따지고 밖으로는 표현을 안 하고 끊임없이 힘쓴다면 공을 높이고 이건 다시 말하면 문과에 가서 급제를 하고 공을 쌓고 학문을 넓히는 즉 그 운암이 원하는 학문을 넓히는 효과가 꼭 여기에서 두 가지 다 얻어지지 않는다고 어떻게 볼 수 있느냐. 그렇게 열심히 그래 하면 둘 다 공도 높이고 학문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제자에게 스승이 간곡한 이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는 또 이제 또 그 당시에 또 퇴계가 편찬이었어요. 그러니까 선조는 또 퇴계를 올라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같이 고안노동해서 그 퇴계가 올 수 있을 정도로 그래 얘기하지 마라. 그러니까
막 도저히 몸을 갖추지 못하고 아파서 지금 쓰러져 누워 있으니까 퇴계는 절대 조정해 보지 못한다고 얘기를 해나가고 뭐 그런 내용이 뒤에 있는데 그래서 그런 뒤에 생각을 했습니다. 퇴계는 우남이 떠난 뒤 시를 통해 방심을 거두는 방법, 이를 구하는 방법 등을 공부하고 성현의 시법에 대한 깨달음의 경지에 해당하는 과한 뜻이 문장에 답이 있지 않음을 터득하게 된 제자의 학문 깊이를 가상히 여기고 그것이 바로 도이고 그 도를 반드시 깨우치게 된다는 기대와 용기를 주고 그 도는 문장에 있지 않음을 깨달은 우남에게 하원한 시에서 첫째 시 마지막 구 아지 신과 부제문과 둘째 시 첫 구 아지 성능 부제문에서 아지로 표현된 도의 깨달음을 중복으로 강조한다는 것은 퇴계도 선생의 시법에 심학에 대한 경지를 높게 인정한다는 마음의 표현이 아닐까 생각되는 대목이다. 이거는 뒤에서 시에서 설명을 또 첨가하겠습니다. 한편 퇴계는 심하게 심취하고 상당한 경지에 이른 우남이 아버지의 명을 어길 수 없어 문과 즉 회시를 대비해 성균관으로 가게 된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당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명성을 얻으려 하고 그 명성을 이용해 이익이나 취하려는 잘못된 풍습에 물들지 말고 도산에 있을 때와 같은 마음 한결 갖기를 당부함이 자상하고 자유로운 스승의 마음이 절실하다. 따라서 우남 선생도 성균관에 들어가서도 은행은 언제나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고 유행하는 풍속에 물들지 않았다. 이제 이래 되어 있는데 그럼 그 내용이 그 시에서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한번 시를 보겠습니다. 퇴계 선생 하원 절부 두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남 선생이 6수를 퇴계에 올렸는데 퇴계는 그 6수를 집약을 해서 2수로서 우남에게 결론을 내려주는 겁니다. 군주 산남 아산북에 그대 산남에 살고 나는 삼북에 살았대. 그러니까 우남은 내압에 살았고 퇴계는 도산에 살았으니까 우남의 집은 남쪽에 있고 퇴계는 북쪽에 있다는 그 얘기죠. 그러니까 군주 산남 아산북에 일동공계 왕려건이라 겨울 내내 오간 것이 변설에 부끄럽네 가르쳐 준 것도 없는데 나일사 스승이라고 찾아다니면 온 겨울 동안에 부끄럽다. 즉 퇴계도 아까 우남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의 선비들은 자기를 한없이 낮추는 겸양의 자세가 그것이 본바탕이다 보니까 역시 겸양의 자세로서 제자에게 표현하는 거죠. 별내 간담 이시견이라 떠난 뒤 그대 마음 시를 통해 보느라니. 그러니까 평소에는 몰랐는데 떠난 뒤에 우남이 보내준 시 6수를 그걸 보니까 떠난 뒤 그대 마음 시를 통해 보니까 아지 신가 부장을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지는 이 문장이 있지는 않음을 가상히 여긴다. 이 아지를 그냥 우리 직역을 여기 있는데 그냥 직역을 하면 과한 뜻이 되죠. 그럼 그 과한 뜻이 뭐겠느냐? 그래서 저는 이 아지는 해석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놔두는 게 좋겠다. 그래서 아지는 시법 즉 도와 관련해서 제자가 시에서 표현한 학문적 깨달음의 경지를 저는 아지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방심을 거두는 방법이라든지 인을 구하는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얻어도 덕이 없고 잃어도 손해가 없고 기장밥 지어먹고 구경은 아무 상관 없다는 강한 깨달음 이 도에 대한 깨달음 전체를 아지로 봅니다. 그럼 그 아지는 퇴계를 어떻게 보냐 그거는 모든 경전 글 속에는 없다는 거죠. 뭐 모노든 맹자든 사사든 상경이든 시경이든 간에 그것은 글 속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것을 우남은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걸 퇴계가 인정해요. 이 대목이. 아지 신가부점이라 아지는 그 우남이 깨달은 그 경지는 글 속에는 백만 찾아도 없고 아무 데도 없다.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 즉 안에서 밖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나에게서 찾고 내가 스스로 찾아야 된다. 그것을 우남이 깨달았다는 데서 경탄하는 것이죠. 그럼 이걸 얼마나 경탄했느냐. 다음 시 첫째 줄에 똑같이 또 표현해 줍니다. 아지 성능 부제문이다. 즉 아지는 참으로 문장이 있지 않다. 우남이 그 깨달은 게 퇴계가 너무 감격한 것이죠. 응? 정말 지금 우남이 그 깨달은 그 경지는 문장에는 아무리 찾아도 없고 문장에는 찾을 수 없는 그게 정말 맞다. 아지는 참으로 문장이 있지 않다. 아지 성능 부제문이라 도비 신의 기난문이라. 이게 결론입니다. 퇴계의 시 6수의 결론. 도는 몸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어찌 듣기 어려우냐. 즉 그게 뭐냐. 퇴계는 그걸 가지고 도라고 했어요. 그게 바로 도다. 도비 신의 기난문이라. 그 도는 몸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몸 안에 있다. 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고 하고 우남이 깨달았잖아요. 먼저 시에서. 그게 우남이 깨달은 그 도는 몸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걸 깨달았으니까 그
그걸 듣기 뭐 이제 어렵겠느냐. 이제 얼마 안 가면 경제에 완전 그 심하게 경제 깨달는다. 이게 그 퇴계 선생의 그 여덟수에 대한 그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이러한 퇴계가 봤을 때 이러한 심하게 대한 우수한 제자가 성균관에 공부를 하게 그 다음에 불안한 거예요. 퇴계 스스로가 불안하니까 어떻게 했느냐. 교양 개성이 오늘날 가르치는 것이 모두 명성과 이익이니 어디서 막향 근궁 오염문이나 근궁예가거든 묶을주면 이 근궁은 제후 학궁이죠. 그 반수에다가 그 우리 오염되니까 미나를 심었다 해서 별칭이 근궁인데 여기서는 성균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뭐냐? 성균관이라는 것이 오늘날에 가르친다는 것이 뭘 가르치느냐? 명성과 이익만이 가르친다. 즉 벼슬이나 얻으려고 하고 대리 시험을 치고 쪽지를 가져하고 전부 돈을 주고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벼슬인 사람이 줄을 서가지고 어떤 사람한테 벼슬이나 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 얻어가지고는 그걸 이용해서 이익이라 쳐. 이걸 어떻게 알았냐? 퇴계 선생은 스승이 없지 않습니까? 스승이 없이 공부를 하셨는데 성균관에 가시기를 그렇게 원했어요. 그래서 23살에 성균관에 가셨는데 가실 때는 성균관에 가면 책도 많고 거기 가면 공부하는 학자들도 많고 그래서 같이 대화하고 공부하고 그 공부에 목표를 할 줄 알고 가셨는데 가보니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거는 가보니 전부 그 온다는 게 전부 양반집 자제들이 와가지고는 어쨌든 문과 시험 그 문과는 240명 한 번에 회식 240명 치는데 33명만 합격을 하잖아요.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무 돈이라는 돈이 있는 대로 뇌물이나 쓰고 심지어 대리 시험도 치고 엄한 그 풍속이 이걸 퇴계가 보셨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까운 운함이 그런 심창에 퇴계가 봤을 때 그 심창이 거기에 가는 것이 그렇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 교양 개성리의 막향궁궁 오영문이나 오늘날 가르친다는 것이 모두 명상과 이익이니 성균관에 가거든 제발 뭉들지 마라. 그래서 그 위에서 제가 그 표현하는 대로 그 은학 선생은 성균관에 들어가서도 은행은 언제나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고 유행하는 풍습을 묻지 않았다. 선생 시킨 대로 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은학 선생께서 시 여섯 수의 마음에 있는 평소에는 퇴계가 제자가 뭘 생각하는지 몰랐는데 이 시 여섯 수를 보시고는 은함의 경지가 신법된 경지가 이렇게까지 갔구나. 그 사항을 이 시 두 수로서 답을 해줍니다. 과언은 답이니까 차원이 아니고 과언을 해서 답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 문학 선생의 그 계획은 뭐였겠느냐? 장수지계를 뭐 시간이 뭐 아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직까지 이걸 요거 좀 마무리 너무 하시면 네? 좀 더 하시고 30분 안에 하시면 예, 그럼 영어 좀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선생은 의연에 주목했다. 첫째로 의연은 묵은 천계공주에서 오랜 세월 흐르는 동안 무르 낙차로 자연스럽게 바위가 질그릇 모양으로 깎여진 모습에서 의연이라 이름을 붙이고 강산 풍경을 음영하면서 사학을 금기한 유서 깊은 곳이다. 산에 이제 도연이라는 곳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냐를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거는 맞을까요? 10분 정도 하셔가지고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 산의 영봉, 군록, 낙연을 중심으로 강산에 펼쳐진 기암절벽을 따라 격진령, 장육봉, 옥병봉, 도경봉, 마룡산, 만불산, 연진산, 대표산이 북남, 서동, 좌우 종행으로 얽혀 상망, 상리, 상롱, 상백하며 일초, 일목, 일석에 이르기까지 범상한 것이 없었던 보기 드문 사시가경 지지였다라고 청계 선생 육부자전에 극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도연이라는 곳이 이렇게 아름다운 곳입니다. 곳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곳에 아버지 계시는 청계봉이 도연의 이름뿐만 아니라 위에서 명명한 아름다운 제가 일러드린 그 산의 이름 영봉, 녹, 연산의 이름까지 일일이 청계 선생이 지으시고 거기다가 선유정이라는 정자를 처음이고 마지막으로 청계 선생이 직접 지은 바로 이 선유정입니다. 지어서 노년에 이 선유를 얼마나 아꼈냐면 노년에 초상화를 그려가지고 거기에 걸어두실 만큼 아끼고 소중히 여기던 이 선유정을 셋째 아들인 문함에게 물려줍니다. 문함에게 물려줬던 것이다. 청계봉은 선유정에 대한 느낌을 아래와 같이 시로 남겼다 해서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곳에 본인이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거기에 초상화를 그래 걸어두고 그 아끼는 그 선정을 5형제 중에 굳이 셋째에게 이 선정을 물려줬습니다. 그럼 왜 물려줬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설명드렸는데 이 시는 뭐 시간 관계상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31페이지 다시 둘째로 회계 선생은 순임금과 도연명의 삶을 훈무하며 순임금은 하숙가에서 질그릇을 굽던 사람으로 계모의 학계도 효를 실천하고 예사에 한결같았으며 도연명은 귀거래사를 지으리로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와 운둔 생활을 통해 농사 지으며 즐겼던 것이다. 서민 순임금과 요임금이 아들이 아닌 순임금의 임금을 물렸죠. 서민 순임금과 현인 도연명의 공통된 질그릇 도자를 이용하여 도산서당을 짓고 명하여 노래한 바 있다. 65년도에 도산서당을 광고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도산서당을 짓고 이 도산서당에 시가 이게 퇴계 선생 것입니다. 신도 낙차 안에 순임금 친히 질그릇 구운이 즐겁고 또 편안하였으며 연명 꿈과 역환하니라 도연명 몸소 농사 지으니 또한 얼굴에 기쁨 넘치며 성년 심사 보하되리라 성년의 마음속에 생각하는 일내 어찌 거듭하리구나. 백수 기대시고 가니라 허옇게 샘머리 되어 돌아와 은거에 즐거운 분내 시경에 나오는 것이죠. 시고반이 이와 같이 우남은 스승님 퇴계와 아버지께서 같이 질그릇 도자를 이용하여 스승은 도산, 아버지는 도련이라 명한 지명 이름에서부터 가장 존경하는 스승과 아버지를 항상 연상할 수 있기에 매력적인 지역으로 느끼기 충분하였을 것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도연의 경과는 어느 곳과도 견줄 것 없는 아름다운 곳이다. 선생은 노년에 도연에서 스승의 삶을 본받아 스승이 꿈꾸고 실천했던 은거의 즐거움을 누리며 학문탐구에 매진할 계획을 하였다. 이러한 선생의 꿈을 아버지 청계공 또한 공감하고 그 아끼던 선유정을 셋째 아들에게 넘겨주는데 주저하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렇다면 선유정만 넘겨주었을까? 청계공 본인이 직접 그 많은 영과 공의 이름까지 지어 사람과 자연이 하나 되어 즐기던 도연의 모든 것 영공 계곡은 물론이요 흐르는 시냇물 바람소리 새소리 하늘까지도 셋째인 운암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하여 제2의 도산을 희망하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어쩔 수 없었으니까 애석하게도 조절하는 까닭으로 그 큰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이를 뒷받침할 선생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시와 선생의 장수지계를 살펴본다. 선생은 경북 8경의 하나로 옥회는 성경 도연 폭포와 청계공의 서유정과 마주 보이는 옥병동 격진명이죠. 동편의 독서당으로 옥병서열이 장육당을 직접 지으셨습니다. 짓고 나면은 장수지처로 삼기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또 33페이지에 보면 서유정에서 백시의 시에 우차운하다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를 보면 이 서유정 그 도연에 완전히 나는 살겠다는 것이 완전히 드러나 있습니다. 인간 하처 다해두에 세만감이란 뭐라 인간 세상 어느 것을 돌아볼거나 늙음하게 이골처럼 즐겨 살리라.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도연 안에 살겠다고 못을 받습니다. 24년에 이호가에 바람와하고 족청주라 몇 이랑 산골밭은 아침가리 적당하고 바위틈 작은 집은 멀게 충분하네. 그러니까 그 도연이라는 골짜기에 있는 아침에 밥가리 할 정도의 밭이면 경제대지는 이것만 충분하다는 거죠. 더 이상 경제가 필요 없니. 이거면 충분하고 그 다음에 바위틈에 지어진 그 옥병당 안에 그 집이 그거 하나만 하면 달팽이 집듯이 있어도 그것만 내가 살고 놀고 공부하기는 충분하다. 그 도연이라는 곳이. 그 다음에 어기, 우파, 수간나에 나수, 운심, 체국하라. 낚시터의 비견이 낚시하는 여름이요 약살에 굵게 끝났다는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름에 그 비개면 낚시하고 가을에 구름 끼고 하면 국 같다고 즉 자연과 벗어나서 그 얘기를.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밥도랑 맺으면 되고 집은 옥병동 하나만 옥병당 하나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자연과 더불어서 여기에 살기 충분하다. 백수 토구 진유지에 막장 지인내 고음유라 백발되어 응거할 좋은 땅까지 백발되어 응거할 좋은 땅 가졌으니 속세에서 괴롭게 머물지 않으리라. 속세에서 나로 괴롭게 내가 속세나게. 그러니까 여기에 사실 이걸 그 밑에다 보시면 나중에 요 원문이 요 있습니다만은 계장 종로 차에 고술 상거지 취 이견 미군 즉 나중에 내가 여기에서 늙어 죽을 계획이기 때문에 산에 사는 형체를 적어서 내 뜻을 나타냈다. 이게 뭐냐면 바로 밑에 운암일기 9월 27자 일기에 나옵니다. 이때가
정자 이거는 벼슬 이름인데 정자정이 집으로 찾아와. 정자정은 약포 선생입니다. 정탁 선생, 약포 선생이 집으로 찾아와서 왔다는 소식을 듣고 마태과 사순 즉 학공 선생이 함께 내려와서 서로 술잔을 기울다 내과에서 시를 풀 건데 나도 마태의 시에 차원했다. 그러니까 마태이 지은 시에다가 우차원이니까 차원한 시에다 다시 차원을 해서 운암 선생은 이 도연에다가 자기 그 운암 선생이 앞으로의 완전히 장구치를 여기 삼켰다고 이 시에서 나타낸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 뒤에 사항, 시간 관계상 참고로 해주시고 매진말을 놓은 거 한 3분만 읽으니까 매진말만 읽는 걸 마치겠습니다. 그 시간을 뭐 제가 할 줄 몰라가지고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죄송합니다. 40페이지에 보시면 매진말은 선생은 유순한 성품으로 효심과 우애가 지극하고 천부적인 학자 기품과 자질을 타고났으며 회계 문화에 들어가 스승의 징계를 받아 학문의 뜻이 있을 뿐 한로에는 흥미가 없고 지병으로 몸이 약해 산수를 즐겨하며 부근 청계공이 도연에 서유정을 지어 물려주므로 만년에 그곳에 스승의 길을 따라 은거의 즐거움을 누릴 장수지처로 삼으려 하였다. 그러나 선생이 37세로 조절하는 바람에 배제를 이루지는 못했지만 스승과 주고받은 시를 통해 심학에 대한 논별을 스승은 아지 시인과 부제문, 아지 성능 부제문과 같이 거듭 강조하고 결론을 도비신의 비난문으로 격려하고 학문의 깊이에 대하여 가상히 여겼고 세속에 물들지 말 것을 당부함을 볼 때 제자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한편 금계 한중자 양자공은 17세의 나이 차이에도 한 번 보고 도의지교를 맺고 진나라 말기 상산 4호에 비유하여 선생의 사람됨과 학문을 매우 높게 인정하고 있다. 이거는 그 본문 안에 있습니다. 도의지교 안에 금계 선생의 그 시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고에는 논하지 않았지만 가람공이 지은 묘표 일부만 인용을 하면 공께서는 천성의 자질이 도에 가까운 데다 또 일찍이 도가 있는 분을, 이 도가 있는 분은 회계죠. 도가 있는 분을 가까이 하여 성현들이 서로 전하는 요결을 얻어 이를 가슴에 깊이 간직하고 삼가 지켰으니 만약 하늘이 수명을 좀 더 연장시켜 그 힘을 다하도록 하였다면 그 기록한 바가 한량이 없었을 것이 아닌가라고 높은 학문과 조절함의 아까움을 감추지 않고 있다. 42대 다음 장은 선생은 언급한 바와 같이 회계, 금계, 가람이 한결같이 인품과 학문의 경지를 높이 평가하였고 부근 청계공도 오형제 중 셋째 아들에게 아끼던 서유정을 물려주었다는 것은 그만큼 셋째 아들의 사람됨과 학문을 인정하고 기대했다는 것을 증명하기에 충분하다. 선생은 교유한 계문 제자, 유수한 관료, 학자와 폭넓게 학문을 논한 사실이 일기에 잘 기록되어 있다. 선생은 운명하기 직전까지도 병으로 참기 힘든 고통 속에서도 손에서 책을 놓지 않고 서산으로 책 읽는 횟수를 셈하며 공부에 몰두하고 학문 탐구에 관한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한 겨울에 핀 시린 함래 같은 고고한 선비상을 남긴 유학자입니다. 선생이 얻고자 했던 성현의 시법을 스승으로부터 전수받아 이를 구현하고자 하는 방법을 공부하기 위해 스승과 시로 소통하는 내면 세계의 교훈을 거우 삼고 특히 그 시 속에 담긴 사제간에 서로 겸양하고 존경하며 아끼는 마음이야말로 현세 무너져가는 사도를 바로잡는 데 귀감이 되고도 남는다. 선생의 그 높은 학문의 경지에 대하여는 끝이 있는 자에 의해 남아있는 72편의 시와 일기 등을 통해 선생의 고귀한 정신과 삶을 밝혀주기를 기대했건다. 두서없는 말로 너무 또 제가 이 한쪽 못하고 시간을 너무 많이 잡은 것을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